모든 사람이 그녀를 찾았다. 온 도시가. 부모,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그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수색의 끝에서 이런 일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리사 베넷, 모범적인 학생, 착하고 열린 마음의 소녀가 8월 말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모든 가능한 경우들이 확인되었고 증인들이 조사받았다. 곧 리사가 실종되기 전날 그녀가 리차드 카터의 집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리차드 카터는 40세의 남성으로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 도서관에서 일했다. 리차드는 내성적이고 이웃들과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종종 혼자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누구도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공격적이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의 이상한 행동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리차드는 사람들을 피했고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항상 어딘가 근처에 있었다. 리사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 날 그는 그녀의 집 근처에서 목격되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몇 주 동안 수색이 계속되었다. 리사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고 도시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졌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그들의 평온한 곳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곳은 너무 평화로워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리사는 사라졌고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매일이 불안을 증가시켰다. 10월 초 2달 후에 리사가 발견되었다.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도시 외곽에 버려진 건설 현장, 아이들이 가지 않는 빈 버려진 공간. 리사는 살아있었지만 깊은 충격 상태에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두려움은 명백했다. 그녀는 리차드 카터 옆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도망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지 나는 나 자신을 멈출 수 없었다. 고만 말했다. 리차드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행동은 저항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았다. 왜 그가 리사를 데려갔을까? 왜 그녀를 선택했을까? 왜 바로 그때였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없었다. 모든 것이 매우 빠르고 예고 없이 일어났다. 평소 그렇게 조심스러웠던 리사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바뀔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리차드 카터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행동은 논리적인 설명이 없었다. 모든 것이 자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났다. 리차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미리 되어 있지 않았다. 전체 상황은 이런 일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평온한 도시에게는 너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레이튼시, 아칸소주. 인구 5,000명. 지역 주민들은 범죄가 적고 삶이 평온하게 흘러가는 조용한 생활에 익숙했다. 레이튼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며 어른들이 각자의 일을 하는 곳이었다. 여기서 범죄는 드문 일이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다. 이곳은 항상 아늑함, 안정성, 그리고 여기서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연관되어 있었다. 리사 베넷 7살, 바로 이 도시에서 살았다. 그녀는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산책하며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중 하나였다. 그녀의 부모인 린다와 제프 베넷은 단순하고 근면한 사람들이었다. 린다는 간호사로, 제프는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다. 그들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대부분의 도시 주민들처럼 규칙적이고 평온했다. 리사는 보살핌과 관심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다.
저녁에는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학교 친구들, 그리고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일상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아침에 리사는 학교에 가고, 점심에는 이웃 아이들과 놀며,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아무것도 불행을 예고하지 않았다. 8월 28일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다. 리사는 평소와 같이 마당으로 나가서 놀이터로 갔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시간을 놓쳤다. 처음에 부모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늦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저녁이 밤으로 바뀌어가는데도 리사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이 지역을 수색하고 이웃들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며칠간의 수색 후에도 리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에는 점점 더 많은 걱정이 퍼졌다. 부모들, 이웃들, 친구들이 모든 곳에서 그녀를 찾았지만 흔적이 없었다. 곧 한 가지 상황이 주목을 끌었다. 여러 사람이 리사가 실종된 날 지역 주민인 리차드 카터를 리사의 집 근처에서 봤다고 했다. 카터는 이상하고 내성적인 남성으로 이웃들과 교류하지 않으며 종종 혼자 산책하지만 특별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었다. 리사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모든 노력이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도시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경찰은 단 하나의 단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마침내 리차드 카터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8월 28일 아침, 리사 베넷은 평소처럼 마당으로 나가서 엄마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린다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근무일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리사는 평소처럼 놀이터로 가서 종종 이웃 아이들을 만나곤 했다. 아무도 이상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같은 시간에 이웃인 존슨 씨가 지나가면서 리사가 그네 근처에 있는 것을 봤다. 그녀는 평소처럼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놀고 있었고 평소 일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하루가 계속되었다. 11시 45분에 리사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 시간은 그녀에게 평소와 같았다. 그녀는 항상 친구들과 놀고 나서 15분 후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없었다. 30분, 40분이 지났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다. 부모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 린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리사가 그냥 늦은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그런데도 리사가 돌아오지 않았다. 13시에 부모들이 수색을 시작했다. 먼저 마당 전체와 인근 거리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 다음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리사와 함께 놀 수 있었던 아이들을 조사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 리사가 사라졌다는 것. 부모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걱정이 공포로 바뀌었고 14시 30분에 린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911 신고는 린다 베넷의 번호에서 이루어졌고 사건에는 공식적으로 실종된 미성년자라고 기록되었다. 7살 리사 베넷의 실종이 공식화되었고 곧 도시에서 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평범한 실종 뒤에 무서운 일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리사 베넷 사건에서 실종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자마자 표준적인 조치들이 시작되었다. 경찰이 소녀가 실종된 모든 지역을 조사했다. 모든 거리, 모든 마당, 모든 구석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흔적도, 신발 자국도, 지문도, 여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가장 작은 힌트도 없었다. 예상대로 이웃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 리사가 평소처럼 놀고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그녀에게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해서 누군가를 경계시킬 만한 것이 없었다. 그 다음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린다와 제프는 경찰관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하고 딸의 일상생활과 그녀의 평소 일정을 설명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리사는 위험한 장소를 산책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내성적이지도 않았다. 어제까지도 그녀는 친구들과 놀고 있었고 아무것도 불행을 예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실종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추측도 없었다. 그 다음 리사의 마당을 조사했다. 표준 절차, 투쟁의 흔적도 없고 손상도 없고 폭력이나 강제 납치를 가리킬 수 있는 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이 남아 있었다. 그네, 모래상자, 제자리에 남겨진 장난감들, 마치 그녀가 그날 그냥 없었던 것 같았다. 쪽지도 없고 납치범들의 메시지도 없고 어떤 요구사항도 없었다. 이것이 불안을 더욱 증가시켰다. 너무 매끄럽고 너무 조용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에서 흔히 그렇듯 첫 번째 단서가 완전히 우연히 나타났다. 조사 기록서 중 하나인 12번 문서에 이상한 한 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웃 중 한 명이 리사가 실종된 날 놀이터 근처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다고 언급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그 지역에서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남자는 이 장소에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었고 그의 행동은 항상 이상했지만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큼은 아니었다. 그는 종종 근처에서 산책했지만 절대 멈춰서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이 남자의 이름은 리차드 카터였다. 이 이름이 즉시 경찰의 주목을 끌었다. 지역 주민, 40세, 도서관에서 일하며 항상 고립되어 있고 이웃들과 교류하지 않았다. 그는 종종 집들 근처에서 목격되었지만 아무도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이상한 이웃이 그의 내성적인 성격과 눈에 띄지 않는 외모로 이제 수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리사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 보이지 않고 평온한 소도시 뒤에 더 큰 무엇인가가 숨어 있었고 이제 리차드 카터가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리차드 카터, 40세, 사서, 전과 없음. 그 당시 경찰이 그에 대해 알고 있던 전부였다. 법적 문제도 없고 과거의 범죄도 없고 이웃들의 불만도 없었다. 그의 행동이 이상할 수는 있었지만 그를 용의자 범주에 넣을 만큼은 아니었다. 그는 외로웠고 조용히 살았으며 지역 도서관에서 일했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다. 너무 정상적으로 들렸다. 마치 일반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전형적인 이웃 같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왜 그의 이름이 조사 기록서에 나타났을까? 왜 이웃이 리사가 놀던 놀이터 근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바로 그를 지목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경찰로 하여금 그의 인물에 주목하게 만들었지만 그 당시 리차드는 단지 신문받아야 할 증인으로만 남아있었다. 경찰이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 주소, 조용한 지역, 정원이 있는 평범한 집, 다른 집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의 삶에서 논란이 될 만한 순간들은 없었다. 결혼 상태, 미혼, 근처에 가까운 사람이나 친척이 없었다. 도서관에서 일했는데 동료들은 그가 내성적이고 그다지 사교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항상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했다. 그의 삶은 이 작은 도시의 평범한 범위 안에 있었다. 밝은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행동이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는 경찰의 시야에 들어왔다. 왜일까? 리차드는 리사가 실종된 지역을 알고 있었다. 그는 종종 근처 거리들을 산책했지만 항상 방관자였다. 그는 일반적인 모임의 일부가 아니었고 지역 주민들의 교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긴장을 만들었다. 그의 참여가 우연일 가능성은 낮았다. 그 당시 리차드는 용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몇 가지 질문을 받아야 하는 증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이제 공중에 떠돌았고 경찰관들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그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까?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 이야기에서 리차드의 역할은 점점 더 수수께끼가 되어갔다.
리차드 카터는 너무나 침착하게 신문에 나타나서 즉시 경찰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흥분하거나 긴장해 보이지 않았다. 리사가 실종된 날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도 그는 마치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의 진술은 간결했고 즉시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그날 공원에서 산책했지만 리사를 보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집에 혼자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경찰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기록했지만 이 설명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대답들은 짧고 심지어 다소 거리감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하루 세부 사항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에서는 어떤 긴장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는 서둘러 떠나려 하지도 않았다. 얼핏 보기에는 그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확인해줄 이웃들이 근처에 없었다. 그가 정말로 그날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 없었다. 경찰은 그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확인했지만 가능한 모든 검증이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아무도 그가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에게서 의혹을 제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었다.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것이 역설을 만들었다. 리차드가 무고하다면 왜 그의 진술이 그에게서 의혹을 제거하지 못하는가? 이 시점에서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었다. 공식적으로 리차드는 자유로웠고 그를 구금할 근거가 없었으며 사건은 막다른 길에 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침착함, 확인할 수 없는 그의 알리바이에서 뭔가가 경찰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수사 단계의 공식적인 종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공기 중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의 설명을 반박할 수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리차드 카터 사건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고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리차드 카터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는 뭔가 의심스러운 일을 할 것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어떤 법 위반으로도 발각된 적이 없고 조용히 살았으며 모범적인 직원이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의 이름은 어떤 심각한 범죄와도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 그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이 얼핏 보기에는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사서로서 책장들의 정적 속에서 날들을 보냈다. 너무 정상적으로 들렸다. 마치 일반 대중에서 눈에 띄지 않는 전형적인 이웃 같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외부 관찰 데이터는 정상적인 행동에서 명백한 편차를 보여주었다. 리사의 집 근처에 있는 지역 학교의 카메라들이 그녀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리차드를 여러 번 촬영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눈에 띄었다. 그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 번 지나갔지만 매번 같은 시간에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는 항상 빨리 걸었고 시선을 피했다. 그의 경로는 우연적이지 않았다. 그는 이 지역에 살지 않았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여기에 있을 이유도 없었다. 이런 기록들이 얼핏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행동은 정말로 불안감을 주었다. 그들이 확인했다. 리차드는 접촉을 피했다. 인사에 절대 답하지 않았고 교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의 드문 근처 산책은 항상 이상해 보였다. 그는 지나가면서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모든 사람을 눈으로 따라갔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웃이 리사가 실종되기 몇 주 전에 그를 리사의 학교에서 봤다고 보고했을 때 불안이 증가했다. 또 다른 증인이 리사가 실종된 날 리차드가 그녀가 사라진 같은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확인했다. 이것은 경찰 데이터에 따르면 리사가 이미 사라진 시점이었다. 그는 근처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의 존재는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데
그는 항상 조용하고 절제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한 사실들이 수집되면서 점점 더 명백해졌다. 리차드는 이 지역에서 단순히 우연한 사람이 아니었다. 리사와 관련된 장소들에 대한 그의 관심은 더 이상 우연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학교를 지나다니고 그녀의 마당을 관찰하며 그녀가 평소에 있던 장소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려스러운 그림을 구성했다. 아이들, 리사가 살던 곳에 대한 비우연적 관심의 패턴. 물론 이런 행동 자체는 직접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하지만 질문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런 패턴이 추가 조치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가? 그 자체로는 이런 이상현상이 체포나 기소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사는 더 실질적인 무언가를 필요로 했다. 리차드의 행동에서의 이상함은 그의 죄의 증거가 될 수 없었고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사에 더 실질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주목을 끈 것은 단순한 장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단순한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무언가였다. 리차드 카터는 주요 용의자로 남아 있었지만 경찰에게는 의혹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경찰은 리사의 흔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어도 어떤 단서라도 찾기를 바라며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는데 수천 시간을 보냈다. 신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메이슨 경위는 이런 기록들을 보는 것이 단순히 지루한 과정이 아니라 진정한 시련이 되었다고 말했다. 카메라들이 도시의 여러 구석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관들은 모든 것을 봤다. 도시거리에서 개인 마당까지. 하지만 리사의 실종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용의자들을 찾기 위해 수사는 공원이나 주거 지역 같은 가장 평범한 장소들까지도 확인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렀지만 결과는 제로였다. 그리고 수십 시간의 세심한 수색 후에 한 운영자의 주의를 끈 한 기록이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는 거의 쓸모없어 보였다. 7번지 집의 카메라는 공원의 가장자리만 촬영하고 있었다. 화상이 불분명했고 많은 세부사항들이 흐려져 있어서 이 기록은 전혀 가치가 없어야 했다. 카메라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작은 구역만 포착하도록 향해 있었다. 경찰관들은 거의 그것을 잊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세심하게 검토해 보기로 결정할 때까지였다. 그리고 운영자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을 때 그는 공원 외곽 쪽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흐릿한 인물을 발견했다. 모든 움직임이 불분명했지만 그들 안에 운영자로 하여금 주위에 깊게 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한 것처럼 보였다. 불분명한 인물들이 마치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고 그들의 움직임은 특별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음 운영자의 주의를 끈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었다. 한 인물은 너무 작아 보였는데 거의 아이 같았다. 그 위의 옷은 리사가 그날 입었던 것을 연상시켰다. 밝은 재킷, 청바지.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명백히 성인이었다. 인물과 체격이 리차드가 어떻게 생겼는지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여기서 운영자들이 기록을 여러 번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이 두 인물이 움직인 방향을 정확히 결정하려고 노력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따라 걷고 있었고 그들의 경로는 도시 외곽으로 오랫동안 폐쇄된 곳으로 남아있던 버려진 건설 현장 쪽으로 향했다. 이 순간 뭔가가 딸깍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기록에서 두 인물이 나중에 밝혀진 바로 그 장소, 리사가 납치된 곳으로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연일까? 하지만 아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이 우연적일 수는 없었다. 카메라가 리차드의 움직임을 포착했고 아마도 그와 함께 리사가 있었을 것이다. 이 기록은 그가 그날 소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리차드의 진술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었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실 그가 그녀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은 그의 알리바이에 의문을 제기했고 새로운 질문들을 열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불분명한 형식으로 촬영했고 화상은 이상적이지 않았다.
물론 이것을 100%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만약 사건이 법정에 가게 된다면 리차드의 변호사들은 이런 낮은 품질의 비디오에서 개인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실을 쉽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단서가 발견된 후에는 사건이 이전에 보였던 것만큼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화상이 있지만 선명하지 않다. 이 프레임을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로 바꾸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의 추가 분석을 수행하고 화상 품질을 개선해서 이것이 정말로 리차드와 리사라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질문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의제기할 수 없는 공식적인 증거로 만드는 것이었다. 상황은 훨씬 더 긴장되었다. 기록은 이제 단순한 우연한 프레임이 아니라 수사를 해결로 이끌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록의 범죄학적 연구가 필요했다. 사건이 실험실로 전달되었는데 그곳에서 전문가들이 화상 품질을 개선하고 얻어진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가 결정적이었다. 범죄학자들은 이 프레임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고 증거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했다. 결정의 순간이 가까웠고 모든 것이 전문가들의 작업 결과에 달려 있었다. 리사 베넷 사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나타나기 전에 전문가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기록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화상이 흐릿했고 품질이 아쉬웠다. 프레임에서는 윤곽만 간신히 구별되었고 신원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화상이 없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실루엣만을 포착했고 이런 흐릿한 인물들에서도 명확한 세부 사항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작업은 복잡할 것을 약속했고 성공 가능성은 최소였다. 분석할 것이 정말 적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요소만을 수집할 수 있었는데 실루엣, 인물들의 일반적인 윤곽, 그리고 움직임의 방향이었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주요 질문에 답을 주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였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상황이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 범죄학이 이런 데이터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들의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걸음걸이 분석이었다. 비디오 비교 프로그램이 지난 몇 주 동안 리차드를 포착한 다양한 비디오 카메라의 기록들을 검토했다. 시스템은 기록에서의 움직임의 역학을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의 평소 걸음걸이와 비교했다. 몇 시간의 작업 후에 소프트웨어가 몇 가지 흥미로운 일치점들을 제시했다. 기록이 이상적이지 않았지만 비디오에서의 걸음걸이는 과거 기록들로 판단할 때 리차드의 움직임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증거가 아니었다. 그 다음 전문가들은 더 깊은 분석으로 넘어갔다. 기록에서의 행동 역학. 그들은 인물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호작용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록에서 아이가 저항하지 않고 성인을 따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중요했는데 저항의 부재가 리사가 자발적으로 리차드를 따라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기록에서 명백한 강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이는 이 사람들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이 있다는 가설을 확인해 주었다. 이 발견이 분석에서 핵심 순간이 되었는데 아이와 성인이 정말로 서로 알고 있었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된 후에 전문가들이 그들의 평결을 내렸다. 비디오에 있는 남자가 리차드 카터일 확률은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것은 예상치 못했지만 설득력 있는 결론이었다. 경찰은 이제 리차드가 리사의 실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중요한 단서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이제 수사는 리차드가 기록에 정말로 있었다는 전문가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단서는 중요하지만 이상적이지 않았다. 흐릿한 화상과 명확성의 부족이 법정에서 그 법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사건이 법정에 가게 된다면 리차드의 변호사는 이런 낮은 품질의 비디오에서 개인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증거를 쉽게 이의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수사가 멈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전문가들의 결론이 수사의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이제 그들은 이것을 리차드의 재신문을 위한 근거로, 그리고 그의 집 수색 영장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수사는 조사를 계속하고 조치를 강화할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보아하니 경찰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순간이 왔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 자주 일어나듯이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수사는 중요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바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수사가 마침내 올바른 길에 있는 것 같았다. 리차드 카터의 집 수색 영장이 서명되었다. 경찰이 작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계획, 인력, 장비. 곧 그들은 그를 체포하고 아마도 모든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신문을 진행할 준비가 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전체 수사 과정을 뒤바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라인에 전화가 걸려왔다. 익명의 목소리가 리사를 다른 주에서 레이튼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봤다고 신고했다. 그는 소녀가 리차드의 묘사와 일치하는 성인 남성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고는 상당히 모호했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었지만 수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설득력 있게 들렸다. 경찰 앞에 선 질문은 이것이 리사를 찾을 실제 기회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가? 였다. 이 전화는 의심할 여지를 주었고 예상치 못하고 가능성이 낮아 보였지만 수사는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이것이 단지 혼란에 빠뜨리려는 교묘한 계략이라 해도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신고는 다른 주로 전달되었고 수배 전단이 그 지역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이 정보가 알고 보니 이익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 거짓 단서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수사 조치들이 주요 수사에서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리차드에 대한 수색이 연기되었고 그의 변호사는 빠르게 이 시간을 이용해서 구금에 대한 항의를 제출했다. 지연은 리차드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화할 기회를 주었고 수사로 하여금 조사에서 핵심적인 조치를 연기하도록 강요했다. 새로운 단서에 몰두한 그들은 다른 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데 며칠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자주 일어나듯이 정보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수행된 확인이 그 주에 리사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아마도 실제 용의자에게서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시도였다.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고 이제 수사는 출발점으로 돌아갔다. 시간을 놓쳤다. 상황은 이전 궤도로 돌아왔다. 거짓 단서가 처리되었고 이제 수사는 다시 리차드 카터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것이 그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이제 경찰에게는 더 많은 의혹의 근거가 있었다. 리차드가 유일한 용의자가 되었고 모든 단서들이 다시 그를 가리켰다. 이런 전환은 수사의 주요 이론만을 강화시켰다. 이제 경찰은 더 결단력 있게 행동할 때가 왔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리차드의 과거를 더 깊이 연구해서 추가 사실들을 수집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그의 숨겨진 과거가 수수께끼를 푸는 새로운 열쇠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리차드 카터는 깨끗한 이력을 가진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얼핏 보기에 그의 정의는 완벽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단 하나의 법 위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유죄 판결이나 체포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 그의 행동은 항상 정상적이었고 도서관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은 완벽했다. 그와 교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를 주장했다. 리차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교류를 좋아하지 않지만 의혹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그의 삶에는 그를 그렇게 끔찍한 범죄의 용의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이것이 수사가 곧 끝날 것이라는 인상을 만들었는데 의심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단순히 이상적인 그림을 믿을 수 없었다. 만약 리차드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주요 용의자로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깊은 연구로 나아가게 했다. 표준적인 확인에서 멈추는 대신에 그들은 더 깊이 파기 시작했고 그의 과거를 연구했다. 그가 공부했던 대학의 의료 기록을 포함한 보관 데이터에 대한 요청들이 보내졌다. 아무도 그의 평범한 외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수사 집단에서는 아마도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줄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돌았다. 의사의 비밀 뒤에 과거가 없는 사람에게서 무엇이 숨어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수사를 괴롭혔다. 그들은 뭔가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보통 피해가는 장소들에서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수사의 방향을 바꾼 문서를 찾았다. 리차드의 의료 기록에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기록 날짜는 숨겨져 있었지만 본질은 명확했다. 리차드가 언젠가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이것은 그의 심리적 불안정을 가리키는 첫 번째 문서화된 사실이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은 복잡했다. 이것이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리차드 개성의 새로운 면을 열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의사들이 언젠가 진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보는 숨겨져 있었다. 이 세부 사항이 이제 수사 앞에 중요한 단서로 서 있었다. 이것이 리사의 실종에 대한 그의 관련성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 수사는 이제 손에 몇 가지 심각한 사실들을 가지게 되었다. 의심스러운 행동, 불분명한 비디오, 기록에 있는 남자와 리차드의 높은 유사성에 대한 전문가의 결론, 그리고 그의 정신 건강을 확인하는 이 문서. 이 모든 것이 함께 리차드 카터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사의 무기괴는 점점 더 많은 간접적인 단서들이 있었고 이제 행동할 때였다.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수사는 새로운 수준으로 넘어갔다. 이제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고 수집할 의미가 없었다. 결정이 내려졌다. 리차드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간접적인 단서들이 품질로 전환되고 경찰은 결정적인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이제 그의 삶에 이렇게 많은 의심스러운 요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리차드는 수사와의 격렬한 대결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경찰관들은 그를 두 번째 신문에 부르기 위해 준비하는데 이제는 첫 번째처럼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리차드는 자신이 격렬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사관이 테이블에 의심받는 사람이 이 수사의 중심에 있는 누구든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 가지를 놓는다. 비디오 출력물, 전문가의 결론, 그리고 리차드의 의료 기록 사본. 이 세 가지 물건들은 의심받는 사람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이는 무거운 돌들 같았고 그들의 무게는 방에 찾아온 침묵 속에서 느껴졌다. 이 문서들이 그 앞에 놓였을 때 리차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앉아서 그것들을 바라봤다. 감정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는 단지 그것들을 살펴볼 뿐이었는데 마치 그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의 시선에는 불안의 징후도 공포도 없었다. 그는 단지 이 서류들을 바라볼 뿐이었는데 마치 그것들이 그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순간은 이상했고 거의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바로 이 시선, 완전한 반응의 부재가 갑자기 모든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 안에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폐쇄적이고 침착했다. 하지만 이런 단서들의 무게 아래서 그가 무너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모든 카드를 드러내야 하는 질문이었다. 수사관이 반응을 기대하며 리차드를 바라봤다. 질문은 직접적이었고 그는 긴 설명을 기다리지 않았다. 리차드,
우리는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질문은 이론적으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했다. 하지만 리차드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접촉하지 않았고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돌처럼 남아 있었다. 답이 없었다. 그는 계속 침묵했는데 마치 고발을 무시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들을 듣지 않는 것처럼. 이 순간 수사관은 직접적인 고발이 아마도 결과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말들이 그의 방어를 뚫지 못했다. 리차드의 답들이 점점 더 기계적이 되었다. 그는 고장난 레코드처럼 같은 것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그의 말이 진실일 수 있다는 가장 작은 징후도 없었다. 이런 문구들은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들을 반복했는데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려고 하면서 외워진 역할을 계속하는 것처럼 그의 부정들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계적이 되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은 형식적인 것, 압력에 대한 방어적 반응에 지나지 않았다. 수사관은 이것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백을 얻지 못했다. 그는 리차드를 깨뜨리려고 열쇠가 될 수 있는 최소한 한마디라도 끌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리차드가 자신을 가두었다. 이것은 명백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침묵 뒤에 이 뚫을 수 없는 벽 뒤에 숨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듯이 실패조차도 예상치 못하게 가치 있는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다. 리차드가 자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비디오에 기록된 그의 거짓말이 행동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경찰은 이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그의 말과 모순되는 자료들을 증거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것이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었다. 그들은 이미 그의 말들과 모순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그의 휴대전화 추적 영장을 얻기 위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전략이었고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바로 이 거짓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경찰에게 다음 단계를 밟을 기회를 준 바로 그 순간이 되었다. 이제 수사는 진행을 늦출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이 침묵과 리차드의 폐쇄성과의 투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은 신문에서의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수사가 새로운 작업 도구, 그의 휴대전화를 추적할 가능성을 얻었다는 사실이었다. 수사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리차드의 휴대전화 추적 영장이 획득되었고 이제 경찰은 그가 그 결정적인 날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얻는데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신문은 실패했지만 수사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심리적 투쟁이 아니었다. 이제 이것은 기술의 경주였다. 시간은 리차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준비가 한창일 때,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 같을 때 수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아마도 자신의 행동의 모든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갑자기 수사에 완전히 예상치 못한 요소를 던져주었고 그것이 모든 수사를 새로운 궤도로 이끌 수 있었다. 리차드 카터는 무적으로 보였다. 그의 삶은 너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서 수색에는 그를 잡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다. 집수색 후에도 그를 리사의 실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밝혀진 모든 것은 그가 정말로 직장에 다니고 돌아오며 나머지 시간에는 의심스러운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휴대전화는 항상 그와 함께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흔적을 숨기려는 사람에게서 예상되는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경찰의 의견으로는 가능한 흔적이 있을 수 있는 지역들에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리차드는 여전히
자신 뒤에 한 가지 중요한 세부사항을 남겨두었다. 그의 휴대전화 디지털 데이터에 블랙홀을 남겼다. 이것은 일반인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전문가들은 빠르게 이 이상한 순간을 발견했다. 리차드의 휴대전화가 도시의 특정 구역을 지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꺼졌다. 그리고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우연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사건에서 이것은 더 큰 무언가를 의미했다. 이 디지털 흔적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수사의 전체 그림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이상현상일까? 왜 그의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꺼졌을까? 이 질문이 수사로 하여금 기술에 그의 디지털 흔적에 집중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수사의 초점이 되었다. 리차드의 포착 불가능함은 남아있었지만 이제 수사관들은 그들이 찾던 답을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열쇠, 기술적 흔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보아하니 리차드의 겉보기에 우연한 실수가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언젠가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꺼져야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는 단지 1분 동안 신호를 잃었다. 이 시간에 그의 휴대전화가 네트워크에 있었고 이 몇 초 동안 중요한 순간이 일어났다. 시스템이 빠르게 그의 휴대전화 좌표를 고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네트워크 실패가 아니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시스템은 신호를 정확히 삼각 측량하고 정확한 좌표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도시 외곽에 버려진 산업지대로 직접 이어졌다. 모든 수사관들과 전문가들의 팀이 이제 새로운 가능성들 앞에 서 있었다. 이 좌표들은 정확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소가 리사의 실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외곽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빈 지역에 있었다. 경찰은 이제 가야 할 정확한 주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주소는 단순한 숫자와 글자의 집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사를 괴롭혀온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경찰은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이 데이터들이 즉시 작전을 시작한 작전 그룹에 전달되었다. 즉시 계획이 세워졌고 그룹이 이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버려진 건설 현장으로 출발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조화롭게 일어났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았고 매 순간이 결정적일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또 다른 장소 확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있는 장소, 리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이 있는 장소였다. 작전 그룹이 긴장과 준비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거리들을 따라 출발했다. 몇 분 후 그들은 현장에 있었다. 엔진 소음, 브레이크의 휘파람 소리, 명령하는 외침들.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의 시작이었다.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건설 현장이 이제 최종 게임의 포인트가 되었다. 리사의 실종을 상징하는 과거의 유령들이 갑자기 그들 앞에서 물질화되기 시작했고 이 밤이 결정적이 될 수 있었다. 리사의 실종을 상징하는 유령과의 추적이 끝나고 있었다. 공격이 시작되었다. 작전 그룹이 건물에 들어간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지만 모든 발걸음에서 결심이 느껴진다. 이미 여기, 이 장소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었다. 어둠에 둘러싸인 버려진 건설 현장의 벽들은 비어 보였지만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를 숨기고 있었다. 깊숙한 곳, 구석 중 하나에 리차드가 앉아 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도망치려 하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지만 받아들임도 없다. 팀과 마주친 시선은 일어나는 모든 일과 동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구석에 리사가 있다. 그녀는 살아있다. 그녀의 눈은 약간 흐릿하지만 그녀는 빛으로부터 몸을 움츠리며 경찰관들을 바라보고 조용히 불필요한 감정 없이 일어나는 일을 관찰한다. 즉시 이해된다. 리사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순간 뒤에 더욱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다. 왜 리차드가 저항하지 않는가? 왜 무장한 팀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그는 도망치려 하지도 숨으려 하지도 최소한 뭔가를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을까? 왜 그는 단지 거기에 구석에서 리사와 함께 앉아 있었을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질문. 그를 신문하기 시작할 때 그는 무엇을 말할까? 바닥에 누워. 명령이 빠르고 확신 있게 내려진다. 리차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저항하지 않는다. 그는 손을 들고 조용히 경찰관들을 바라본다. 그는 심지어 뭔가를 말하거나 항의하려고 시도하지도 않는다. 단지 손을 든다. 이 장면은 전체 팀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는다. 그는 침묵한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그를 연행할 때 경찰관 중 한 명이 자제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그에게 말을 건다. 왜 당신이 이런 일을 했나요? 모든 사람이 그가 동기에 대해 뭔가를 말하거나 아마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리차드가 침착하게, 거의 기계적으로 답한다. 나는 나 자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말들에는 정당화가 담겨 있지 않고 후회도 담겨 있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진술, 사실이다. 나는 나 자신을 멈출 수 없었다. 이 말들이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그의 상태, 그의 정신의 반영이 되었다. 이것은 변명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통제의 완전한 부재에 대한 사실 확인이다. 이 고백이 핵심 순간이 되었다. 리차드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이 힘들었다거나 도움이 필요했다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순히 멈출 수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감정과 연결되지 않은 인정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태 앞에서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차가운 인정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가장 깊은 수준에서 드러낸다. 잔인한 범죄자가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사람으로서. 수사관들은 이 인정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리사가 어떻게 이 장소에 있게 되었는지, 왜 리차드가 이런 행동을 결심했는지, 무엇이 그를 이런 결정으로 이끌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인정이 사건에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 그는 멈출 수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왜 애초에 이 길을 시작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의 말들은 글자 그대로 공허하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그의 진정한 동기를 풀어내는 첫 번째 단계로서 수사 앞에 서 있다. 리차드가 구금될 때 이것이 공식적으로 기록된다. 그는 피해자와 함께 범죄 현장에서 구금되었다. 이 발표가 수사의 핵심 순간이 되었다.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리사의 실종이 이제 그 완성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수색, 모든 노력, 모든 수사 단계들이 이 지점으로 이어진다. 리사가 발견되었고 리차드가 구금되었다. 이것은 한 단계의 완성이지만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이제 수사는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파악해야 한다. 리차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수년간의 침묵과 내성을 넘어 그를 말할 수 없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행동으로 이끈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시간 동안 그의 삶은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깨끗해 보였는데 이제 수사관들 앞에는 이 침묵과 폐쇄의 연월들 뒤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해하는 과제가 서 있었다. 폭로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리사 실종 사건이 공식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이것이 그것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의 완전한 그림을 파악해야 한다. 왜 리사가 리차드의 손에 있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이전에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수사관들이 사건의 세부 사항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납치에 대한 전형적인 개념들과 완전히 모순되는 사실과 마주했다. 얼핏 보기에 상황은 절대적으로 명확해 보였다. 소녀가 납치되었고 감금 상태에 있었으며 그 다음 버려진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폭력에 대해, 잔인한 범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리사를 검사한 전문가들이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을 때 리사의 신체 검사는 폭력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멍이나 상처도 없었고 그녀가 잔인하게 대우받았다는 다른 징후들도 없었다. 그녀는 맞지도 않았고 이런 경우에 보통 그렇듯이 위협받지도 않았다. 이것은 수사관들이 보기를 기대했던 모든 것과 모순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이상한 발견이 아니었다. 경찰이 리사가 있던 장소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다. 그녀가 이 모든 시간을 보낸 그 방에는 음식과 물 비축품이 있었고 지역 도서관에서 가져온 몇 권의 어린이 책들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리차드가 최소한 리색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제공했다는 것을 가리켰다. 이것은 일반적인 포로의 장소 같지 않았다. 어린이 책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비축품들, 이런 것들은 잔인한 범죄자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다.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은 수사 앞에 서 있는 수수께끼만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녀를 두려움의 조건에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납치 외의 범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을까? 왜 그가 그녀를 데려갔을까? 바로 이 질문이 수사의 중심이 되었다. 리차드가 리색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면 납치 자체의 사실 외에 그의 범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을까? 이것이 답을 요구하는 주요 질문이었다.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고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가 아무것도 할 의도가 없었다면 단순히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불확실성이 수사관들을 편히 놓아두지 않았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이를 납치했다면 음식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편안함을 돌보지도 않았을 것이며 책을 읽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범죄 자체의 성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리차드가 마침내 자신의 동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봤다. 나는 그녀를 데려가야 했다. 이런 말들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순수한 변명처럼 들렸다. 그는 심지어 왜 하필 리사인지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계획된 납치였다거나 그에게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 있었다고 말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데려가야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합리적인 근거나 동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리차드에게는 계획이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을 멈출 수 없었을 뿐이다. 리사가 심리학자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일어난 일의 이상함을 확인했다. 그녀는 리차드를 묘사하면서 사실이 아니었지만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는 조용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나에게 책을 읽어줬지만 집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런 말들이 동시에 무섭고도 이상하게 들렸다. 그는 그녀를 때리지 않았고 신체적 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놓아주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통제 같았다. 그는 그녀를 돌봤고 책을 읽어줬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폭력은 없었지만 통제가 있었다. 자신을 멈출 수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통제. 그리고 바로 그의 행동에서 이런 무의식적인 엄격함이 그의 다른 모든 행동들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리색에 신체적 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녀를 데려가서 억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범죄였다. 이것은 순수한 충동과 통제의 범죄였고 다른 어떤 범죄적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매일매일 수사는 범죄의 그림을 더욱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미리 계획된 폭력 행위가 아니라 충동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욕동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리차드는 장기적 결과를 계획하지 않았고 그는 단지 자신을 멈출 수 없었을 뿐이다. 이것이 아무리 역설적으로 들릴지라도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사람이었고 이것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위반했다. 이제 범죄의 그림이 복원되었을 때 수사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시작할 수 있었다. 리차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몸값이나 다른 범죄적 행동을 목적으로 한 계획된 납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그의 동기들은 병리적이었고 논리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충동을 통제할 수 없었고 이것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리사의 납치는 순수한 통제 행위였고 이것이 나중에 그의 삶과 소녀의 삶의 파괴로 이어졌다. 이제 수사가 완료되면서 수사는 수집된 모든 단서들이 사건을 법정에 넘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이해했다. 리차드가 어떤 논리적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동기로 행동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리사의 납치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그의 병리적 상태의 결과가 되었다. 이제 사건이 법정으로 넘겨져서 이 모든 이야기가 그 완결을 얻고 리차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리차드의 리사 납치에 대한 죄는 절대적으로 증명되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수사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들이 그를 가리켰다. 카메라 기록들, 증인 진술들, 전문가 결론들, 이 모든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림으로 조합되었다. 그는 리사가 실종된 순간에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바로 그가 그녀를 납치했다. 하지만 법정은 정의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딜레마와의 만남이 되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 같았던 그 순간에 법정에서 법정 정신과 감정의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이 결과들이 전환점이 되었다. 리차드는 정신적으로 병든 것으로 인정되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자신의 행동의 성격을 적절히 인식할 가능성을 박탈하는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은 그의 행동들이 단순히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가 극복할 수 없었던 정신장애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 진단이 모든 것을 의문에 빠뜨렸다. 법정은 결정해야 했다. 그의 상태가 자신의 행동의 모든 무게를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범죄에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법정과 사회 앞에 복잡한 질문을 제기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신적으로 병든 것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한 판결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간단한 답이 없다. 법정에는 두 개의 반대 입장이 있었다. 검찰은 그의 행동들이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사회에 위험했기 때문에 리차드의 엄격한 격리를 요구했다. 반면 변호 측은 치료가 교도소 수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영양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은 리차드가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복잡해졌다. 그는 고통을 주거나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 납치를 계획한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통제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정신상태 내부에서 행동한 사람이었다.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이 순간이 진실의 순간이 되었는데 그가 리차드의 운명을 결정할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였다. 판사는 동시에 판결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첫째, 법정은 리차드를 행위 저지르기에서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는 납치에 대한 그의 책임을 의미했다. 이것은 불가피했다. 그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것은 정신장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하지만 판결의 두 번째 부분이 예상치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법정은 또한 리차드를 형사 책임에서 면제하고 그를 강제 치료로 보냈다. 이것은 일반적인 처벌이 아니었다. 리차드는 교도소에 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는 치료와 재활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제공될 정신과 기관에 수용될 것이다. 이런 조치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격리 형태의 처벌이 적절한 효과를 주지 않을 것이고 치료가 리차드가 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서 재판 과정이 끝났다. 리차드는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예상된 것과 달랐다. 그의 미래는 이제 자신의 정신적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사건의 사법적 부분은 완료되었지만 그의 행동과 관련된 질문들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무엇이 그의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의 행동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오랫동안 수사와 사회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수사 자체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제 재판 과정이 완료된 후 다른 장이 시작된다. 일어난 일의 완전한 그림을 복원하고 무엇이 리차드의 행동의 촉매제가 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모든 것이 완료된 후 이야기가 논리적 완결을 얻은 것 같았다. 리사는 가족의 품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삶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리차드는 클리닉에 수용되었고 그의 삶은 이제 치료와 전문가들의 관찰에 달려 있었다. 이것은 해피엔딩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실들이 확인되고 정의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신의 흔적들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 한때 평온함과 고요함으로 가득했던 도시 자체에서 불안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전에 안전해 보였던 거리들이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새로운 감시 카메라들이 모든 곳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보호를 위해 의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이제 그들이 지속적인 통제하에 있다고 느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 문까지 데려다 주기 시작했는데 항상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했다. 공원에서의 단순한 산책조차 이제 이전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맞다. 사건은 해결되었다. 리사는 집에 돌아왔고 모든 사람이 위험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열려 있었다. 세상이 더 안전해졌을까? 이 범죄가 정말로 단일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리차드 같은 조용한 이웃들이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우리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일까? 이것은 수사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다. 결국 리색에는 모든 것이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바뀌었다. 그리고 리차드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리사의 운명은 이제 재활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치료 과정을 받았고 자신이 겪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학자들과 만났다. 그리고 그녀가 집에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 세계는 오랫동안 주변 현실과 불일치 상태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삶은 일어난 일로 인해 파괴되었다. 리사는 악몽을 겪었고 그녀의 미래는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안전함을 느낄지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 찼다. 리차드에 관해서는 그의 운명이 훨씬 더 모호했다. 그의 치료에 대한 예측들은 불확실했다. 전문가들은 그가 가진 정신장애로 인해 그의 회복이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과 기관에 수용되었고 이제 그의 삶은 그가 언젠가 이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위한 모든 조건들이 제공될 클리닉의 벽 안에서 자신의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가 한 일 후에 그런 사람을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수사를 완료하면서 수사관들은 한 명의 범죄자를 처리했지만 시스템이 여전히 더 글로벌한 질문들의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리차드를 처벌했지만 시스템은 미래에 유사한 일을 예방할 수 없었다. 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 전까지 눈에 띄지 않는 채로 남아있을까? 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사회에서 그런 행동들이 가능해졌을까? 이것은 단순히 리차드나 리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평범한 삶의 한복판에 숨어있는 그런 위협들이 존재하도록 허용한 시스템의 문제였다. 사건이 종료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리차드는 단순히 나쁜 이웃이 아니었다. 그는 근처에 살면서 상점에 가고 도서관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다. 리차드의 빈집이 이제 이 이야기의 무언의 기념비가 되었다. 사람들이 그의 집을 지나갈 때 그들은 바로 거기서 그들이 지금까지 직면해야 했던 가장 무서운 이야기들 중 하나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가장 큰 위협들이 어두운 골목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문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자들을 항상 그들의 행동이나 외모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만 때때로 그들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그들은 우리 지역에 살고 우리 상점에 가지만 너무 늦을 때까지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리사 사건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명확한 끝이 없다. 세상은 이 문제를 안고 계속 살아가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질문이 남아있다. 문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 찾아야 할지조차 모른다면 미래의 그런 비극들의 반복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없고 아마도 결코 없을 것이다.